안녕하세요. 반짝거리는 아이디어를 힘돋게 하는 반짝머리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또 뇌과학에 관련된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뇌과학과 심리학으로 치유하는 마음의 기술. 이 책의 특이한 점은 뇌과학과 심리학을 엮어놓은 책이라는 겁니다. 보통 뇌과학이나 심리학 책이 따로 있는데 이 두 개를 섞어놓은 책, 그리고 이 두 분야의 전문가 두 명이 공조한 책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자 안 엘렌 클레르라는 분은 신경과학 박사이자 정신과 의사로 파리 피티에 실페르티에르 병원에서 뇌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분이고요. 뱅상 트리브라고 하는 분은 인지 행동치료 전문 심리학자이자 심리치료사로 불안 및 기분장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책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의 목표는 신경과학 기초 지식을 누구나 쉽게 접하고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행동과 생각을 수정하고 강렬한 감정을 조절하게 하는 것이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정신의학자나 심리학자 그리고 신경과학자가 풀어놓는 지식과 경험을 이용해 독자 스스로 내 마음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뇌는 교육이 가능하며 그 기능을 이해하려면 여러분은 뇌를 스스로 교육할 수 있다. 2장 습관의 뇌. 뇌는 언제나 우리 일상에 적응한다. 그래서 일상 속 수많은 행동에서 루틴이나 습관이 만들어진다. 매일 같은 환경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무의식적으로 저절로 행동하게 된다. 나쁜 습관이 생기거나 심지어 강박장애가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먼저 나쁜 습관, 즉 자동화된 나쁜 행동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반드시 이것부터 확인해야 나중에 습관을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이런 행동이 상당히 해롭기에 꼭 고쳐야 한다는 동기부여와 확신이 필요하다. 일단 나쁜 습관을 인지하면 습관을 만드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를 없앨 수 있다. 즉, 반복을 통해서 없애는 것이다. 그저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교체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 뇌가 습관을 유지하려고 알력 싸움을 하는 것이므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새로운 행동을 반복하려고 애쓰면 깜빡하는 경우도 점차 줄어들게 된다. 단, 반복과 끈기 그리고 또 반복이 필요하다. 4장 뇌의 가소성. 뇌의 흔적을 남기는 것은 바로 환경과 행동이다. 그 흔적은 비포장도로, 아스팔트 도로, 고가도로, 고속도로로 이루어진 거대하고 복잡한 도로망과 같다. 실제로 도로와 다른 점은 통행량에 적응하면서 저절로 변화하는 능력을 지녔다는 점이다. 뇌의 가소성은 이처럼 통행량에 따라 도로 형태가 바뀌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행동이나 행위를 주기적으로 반복해야 가능하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더 많은 이론이 탄생하는 곳은 습관과 루틴에 관여하는 규조핵 주변과 대뇌 변형계의 일부인 해마다. 우리 뇌는 무려 90세까지 새로운 누련을 생성한다고 한다. 뇌의 가소성은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신체 활동에 의해 더욱 자극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스포츠는 뉴런을 강화하므로 신체와 정신 모두에 유익한 셈이다. 뇌는 나이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영원히 굳지 않는다. 시간과 동기부여 그리고 부단한 노력만 있으면 된다. 활동으로 자극이 반복되면 경로와 도로가 변화하고 상상하면 신체 리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5장 학습. 학습은 특정 행동을 꾸준하게 반복함으로써 강화된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새로 학습된 것들은 우리 뇌에 통합될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간은 뇌의 가소성과 기억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수면과 휴식은 학습 능력을 강화한다.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 시간이 더해진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내용이 기억에 저장된다. 뇌는 정원과 같다. 긍정적인 학습을 가꾸고 부정적인 학습을 잡초처럼 뽑아낼 수 있다.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려면 꾸준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긍정심리학과 마음챙김에서 다시 알아볼 것이다. 뇌의 가소성은 최소 90세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하자. 그러니 윤원을 소중히 여기는 데 늦은 때란 없다. 7장 회피와 통제. 외부 혹은 내부에서 오는 위험이나 불편한 일에 처했을 때 인간에게는 여러 선택권이 있다. 배가 아프다며 시어머니의 식사 초대를 피할 수 있고, 불편한 감정을 내서 억누르면서 자기 감정을 통제한 채 식사 시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릴 수 있다. 이러한 회피와 통제는 매우 실용적인 대안으로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심리적인 모든 것, 즉 감정이나 생각면에서는 회피와 통제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 문제를 악화할 뿐이다. 회피와 통제 전략을 쓰는 경우 실제로 대뇌 변형계의 일부 영역이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감정을 고조시키고 생각을 되새기는 반추로 이어져 전전두 피질의 활동을 자극하게 된다. 이 반추가 대뇌 변형계를 자극하여 불쾌감을 유지하거나 심지어 강화하게 된다. 즉,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실패가 불보듯 뻔한데도 우리는 회피와 통제라는 전략을 계속 적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대부분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심리학은 정신질환이 회피나 통제 행동으로 유지된다는 점에 집중한다. 폭식증이 있는 사람은 갈등보다 먹는 것을 선택하고, 자해하는 사람은 슬픔을 조용히 잠재우기 위해 자신에게 상처를 낸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배워야 한다. 걱정거리가 실제적인 것인지 감정적인 것인지에 따라 실행 방법이 달라진다. 그리고 이때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무언가를 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기 주장을 해야 하고, 강렬한 감정에 휩싸이는 경우에는 마음챙김이 필요하다. 수천 가지 생각으로 감정이 반복되고 더욱 고조되는 경우는 반추와 탈 중심화가 필요하다. 지금 여기서 얘기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 책에 세부적인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은 한 장에 하나씩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용도 길고 자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책을 구매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2장 심리 도식의 힘. 어린 시절 경험한 감정이 신념을 만든다. 상황이 당시와 다르더라도 편도체가 자동으로 작용해 부적응 도식이 만들어진다. 도식은 편도체에 자리하고 있어서 어린 시절 경험했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자신을 투영해 강하게 반응한다. 심리 도식은 트라우마, 즉 외상성을 띠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의지와는 바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 또한 우리의 자존심, 유능감이나 무능력감, 자기애와 자신감, 가치관이나 재능, 사랑받거나 존중받을 자격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게 된다. 13장 왜 우리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가? 부모는 아이에게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방어하거나 반대로 침묵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다. 또한 아이가 자신을 믿는 사람으로도 반대로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으로도 만들 수 있다. 부모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아이의 감정 모델이다. 형제와 친하게 지내고 진실한 친구가 있으면 선생님이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아이는 평소에 학대당한 아이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 되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미 설정된 편향과 도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쌍둥이 대상 연구에 따르면 사건 반응 방식 중 약 40%가 유전적 성질을 띠고 있었다. 그렇다면 나머지 60%는 스스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뇌는 가소성을 띈다. 그러니 당신은 수많은 모델을 다시 설정할 수 있다. 15장 심적 고통의 수용. 우리는 불쾌한 감정에 직면하면 뇌가 그 감정을 자신의 속도에 맞춰 자연스럽게 비우도록 내버려 두거나 두려워서 밀어내거나 반대로 그것에 집중해서 되새기게 할 수 있다. 당신이 불쾌한 감정을 피하거나 통제하면 뇌는 감정 처리나 배출 작업을 할 수 없을 뿐더러 그것을 위험으로 인식하는 법을 배워 오히려 더 집중하게 된다. 그 결과 불쾌한 감정은 더욱 증폭된다. 그런 감정은 더 강렬해지고 더 오래 지속되며 반추 작용을 강화한다. 그렇게 당신은 악순환에 빠진다. 불쾌감을 정상적이고 흔하며 평범한 현상으로 인지하고 받아들이면 뇌는 그것에 골몰하거나 감정을 키우는 일을 멈추게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통제보다는 수용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정상적이고 불쾌하게 여겨지는 상황이더라도 이는 수천 번 일어나는 삶의 일부라는 점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불쾌한 상황과 그로 인한 감정을 거부하면 오히려 그 상황에 집중하게 된다. 그 상황에 사로잡혀 스스로 고통을 유지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사례를 보자. 폭우 속 산책. 생각이나 감정을 거부하는 것은 멋진 풍경을 보러 산책을 나갔다가 허허벌판에서 폭우를 만났는데도 젖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다. 젖지 않으려고 드문드문 있는 나무들 아래로 뛰어다녀도 비를 온전히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비와 싸우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런 상황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만 커지며 아름다운 풍경도 완전히 놓치게 될 것이다. 어쨌든 당신은 젖었을 것이고 그리고 젖을 것이고 이미 벌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편이 낫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이런 상황이 아니었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비에 닿아서 젖더라도 평온하게 산책하며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집을 나선 이유이기 때문이다. 풍경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감정과의 싸움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에너지만 고갈시킨다. 진정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에너지를 쏟고 자신을 존중하면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채 다른 일로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정을 비워야 한다. 감정이 몇 시간 혹은 며칠 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사라지지 않았다면 마음 챙김을 실천한다. 몇 달 혹은 몇 년 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진 감정이라면 글을 써본다. 글쓰기로 해소되지 않을 경우 그런 것이 어린 시절에 발생한 감정이라면 초기 부적응 도식에 직면한 것이다. 이럴 때는 심리치료사나 정신과의 의사와의 상담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 16장 삶의 명확한 목표. 나는 일생 동안 무엇을 하고 싶은가? 사람은 걱정거리나 모든 형태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데 몰두하느라 자신에게 중요한 삶의 계획을 완전히 잊는다. 중요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서 불편한 마음으로만 걱정만 한다. 이런 시기야말로 모든 것을 다시 점검해야 할 때라고 말하는 것이 수용 전념 치료 AC다. 삶의 모든 것을 다시 점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삶의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우리 뇌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삶의 방향이 필요하다. 우리 뇌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삶의 방향이 필요하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좋은 자양분을 얻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17장 반추와 탈 중심화. 반추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할까? 아니면 감정적으로 접근해야 할까? 해결 방법은 되새기게 하는 원인에 달려있다. 반추의 대상이 아닌 것에 몰두하는 것을 주의 분산, 초점 해제 또는 탈 중심화라고 한다. 이런 활동은 마음대로 해. 나한테는 더 재미있는 일이 있어. 라고 뇌에게 말을 건넨다. 뇌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가지에 집중하면 다른 일에는 집중하지 못한다.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뇌는 반추하던 예전 습관을 점점 버리고 현재에 집중하게 된다. 그렇게 당신을 덮치던 반추의 힘이 약해지게 된다. 생각의 도돌이표가 끊어지고 감정도 현저하게 가라앉는다. 18장 시차기법. 성급함이나 충동성이 걱정, 분노, 슬픔, 욕망, 실망 등과 뒤엉키면 폭발적인 혼합물이 만들어진다. 아마 몇몇 사람은 탄산음료에 멘토스 사탕을 넣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알다시피 멘토스는 무게 2g에 두께가 몇 밀리미터에 불과한 작은 사탕이다. 이 작은 사탕을 탄산음료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강력한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병에서 터져나오는 음료의 모양새가 마치 온천수와 같다. 멘토스 폭탄이다 라고 말하지만 멘토스는 폭탄이 아니다. 성급함에 어떤 감정이 더해지면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 살면서 느끼는 모든 감정은 몇 그램의 멘토스와 같다. 불안을 달래려고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때, 슬픔을 달래려고 폭식이나 폭음을 하고 싶을 때, 화가 치밀어 친구에게 공격적인 문자를 보내고 싶을 때 10분 정도 차분히 기다려보자. 이 연습을 몇 주 동안 하면 10분이 20분으로, 나중에는 30분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마다 슬픔, 분노, 불안 등의 감정이 저절로 가라앉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누군가 당신의 공간과 영역을 침범했을 때 그 해결책은 다양하지 않다. 당신의 경계 밖으로 밀어내는 방법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감정 조절에 실패해서 분노가 내면을 갉아먹게 된다. 자기 주장은 문제 해결 기법 중 하나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당신의 감정은 공격받게 되고 결국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자기 주장하는 것이 좋을까? 자기 주장 원칙의 6단계가 있다. 먼저 당신이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한 말을 똑같이 따라한다. 상대방이 한 말을 똑같이 따라하면 당신이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고 그의 의견과 감정에 완전히 동의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사용한 단어를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에서 나타나는 감정을 뚜렷하게 느꼈다면 그 감정에 대해서 언급한다. 상대방의 고통이나 불만 혹은 실망에 항상 안타까움을 표현해야 한다. 이제는 당신의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을 명확히 설명할 차례다. 이렇게 상대방의 주장이 어떻든 돌림노래처럼 앞에 5단계를 반복하자. 당신이 그렇게 되풀이하면, 그렇게 하면서 완고한 태도를 보이면 당신의 의지가 드러나게 된다. 상대방이 포기하거나 타협할 때까지 당신은 한 가지 주장만을 되풀이하면 된다. 거절하기. 무언가를 거절할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 가령 누군가와 만날 상황이 안 된다면 못 만날 것 같아 라고 짧게 대답하면 된다. 스쿠터를 빨리 빌려가고 싶겠지만 난 멀리 나와 있어 미안해 라고 말하자. 상대방이 왜? 중요한 약속이야? 라고 묻는다면 입장을 바꾸거나 자신을 정당화할 필요는 없다. 내가 도와주면 정말 좋겠지만 그럴 수 없었어. 그럴 수 없어서 미안해. 오늘 근처에 없을 거라고 이미 말했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된다. 20장 마음 챙김. 편도체가 전전도 폐질이 보내는 생각들로 흥분이 많은 상태든
그것과는 별개로 과민해진 상태든 머릿속에 여러 감정이 넘쳐날 때는 잠재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마음챙김은 이런 상황에서 요긴하다. 마음챙김을 실현하려면 막 떠오른 생각을 대화로 풀어내어 강화하기보다는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어야 한다. 그런듯 느껴지는 감동도 피하거나 통제하기보다는 그대로 껴안아야 한다. 마음챙김은 생각과 소통하지 않도록, 생각을 중시하지 않도록 돕는다. 생각이 떠오르기 전에 하던 일에 계속 집중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같은 생각이 10번 떠오른다면 그것과의 소통을 10번 거부하고 현재로 돌아와야 한다. 판단하거나 분석해서는 안 된다. 해석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떠오르는 생각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런 후 다시 현재에 집중한다. 감정도 마찬가지다. 부정적인 감정이 켜지면 이를 수용하고 조용히 내 안에 남아있도록 내버려둔 후 다시 현재에 집중하면 된다. 마음챙김 명상. 그저 호흡에 집중한다. 10분 동안 5만 가지 생각이나 감정이 머릿속에 떠올라 집중력이 흐트러질 것이다. 하지만 너무나 당연한 일에 신경 쓰지 말자. 그저 코와 공기의 흐름에 다시 집중해야 하는 게 전부다. 몇 분간 호흡에 집중한다. 이제 코가 아닌 배로 똑같이 훈련해본다. 다음 앵커리는 손이다. 손바닥을 서로 맞댄 후 맞닿은 손가락을 느끼는 것이다. 네 번째 앵커리는 땅에 내디딘 발이다. 신발 속의 발바닥이 느껴지는가? 다섯 번째 앵커릭은 의자에 닿아 있는 엉덩이 근육이다. 혹시 온기가 느껴지는가? 다음 앵커링은 의자 등받이에 있는 등이다. 23장 학습 방법. 뇌는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 앞서 서술했듯 반복이 중요하다. 시의 한 구절을 20-30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 저절로 외워진다. 따라서 반복은 필수 조건이다. 반복해야 유런이 활성화되고 정보를 파악하며 통합해 기억으로 보내서 저장한다. 유런은 적어도 20번은 반복해 주어야 학습한다. 유런은 적은 양의 정보만을 허용한다. 유런은 근육과 같다. 유런은 동기부여와 단짝이며 제멋대로다. 오래 걸리고 짜증나는 과증한 일을 앞두면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는다. 따라서 유런 및 동기부여와 협상해야 한다. 유런과 그 단짝인 동기부여가 참을 수 있는 것과 당신이 원하는 것 사이에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유런이 반발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움직이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할 일 목록을 몇 단계로 세분화해 짧게 만드는 것이다. 유런은 실행 계획을 담은 지도가 필요하다. 생각과 행동을 조직하면서 학습하려면 단계별로 상세한 계획이 필요하다. 어린 시절에 똑바로 서서 걷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떠올려보라. 그리고 당신의 뇌는 지금보다 덜 발달한 상태였다. 그러니 인내심을 지니고 체계적으로 꾸준히 해나가자. 이 책에는 진짜 이런 그 한 장 한 장에 대해서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마지막으로 그 음주에 관련된 조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연말에는 그 음주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그 뇌과학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40장 음주와 정신자극제. 일상에서 소비하는 술, 커피, 불법 약물은 뇌를 자극해 당신의 감정 및 행동에 거짓 친구 역할을 한다. 당신을 무감각하게 만들어 더욱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하고 의사결정 능력도 방해한다. 더 나은 삶에 악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이다. 음주는 뉴런 간 소통을 방해해 뇌의 기능에 빠르게 영향을 미친다. 술을 몇 잔씩 매일 마시면 그 영향으로 뉴런 감소를 관찰할 수 있다.
약물로 마찬가지다. 음주는 단숨에 전전두 피질에 영향을 미쳐 논리적 사고의 문제를 일으킨다. 그로 인해 우리는 때로 충동적이고 폭력적이 된다. 결국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전전두 피질은 25세쯤 발달이 완료된다. 즉 가장 늦게 성숙해지는 뇌의 영역이다. 따라서 25세 전에 술을 마시면 전전두 피질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술은 감정의 뇌에도 영향을 미쳐 감정을 더욱 강렬하게 만들고 보상체계를 활성화한다. 그리고 별것 아닌 일에도 웃게 되지만 반대로 슬퍼지거나 화를 잘 내게 하기도 한다. 대뇌 변형계가 기억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술은 기억을 잃게 만드는 블랙아웃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즐거움을 주거나 불쾌감을 줄여주는 물질을 찾으려는 욕구는 전전두 피질, 대뇌 변형계, 기저학에서 관리하는 보상체계를 자극하게 된다. 중독이란 뇌가 이런 쾌감을 반복해서 찾으려는 작용으로 생겨나게 된다. 슬픔. 술은 전전두 피질과 감정의 뇌를 방해해 슬픔을 유발할 수 있다. 우울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무례하거나 슬플 때 가볍게 한두 잔 정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술이 당장에 자유롭거나 진정되는 느낌을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슬픔이나 분노, 심지어 비정상적인 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다. 보통 처음 몇 시간은 기분이 좋아지고 마취된 듯 한 느낌을 주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떨어지면 우울감이나 슬픔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음주는 피로를 증가시켜 저녁 시간을 방해한다. 음주 직후에는 쉽게 잠들어도 밤중에 깨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생겨 결국 밤새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게 만든다. 충동. 술은 충동적인 사람에게도 덫이다. 이미 행동 과잉 상태인 뇌를 더 활성화하여 분노나 공격성 같은 감정을 증가시킨다. 그리하여 모욕적이거나 무례한 말, 싸움을 유발한다. 이보다는 약하지만 커피도 정신 자극제이기에 섭취하면 충동적이고 예민해진다. 불안한 사람은 때로 걱정을 잊거나 긴장을 늦추려고 혹은 빨리 잠들려고 술을 마신다. 이 또한 잘못된 방법이다. 앞서 말했듯이 술은 오히려 숙면을 방해한다. 술에 의지하면 불안을 없애는 것은 영원히 희망사항으로만 남을 것이다. 감정의 뇌가 마비되어 불안에 익숙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음주는 논리적 사고를 방해하고 불안을 가중시켜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함정들. 가장 흔한 것은 사회적 함정이다. 음주는 조직생활의 한 요소일 수 있다. 술자리에서 왜 안 마셔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타인의 시선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굳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마시지 않아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의 만남을 즐길 수 있다. 누군가가 계속 술을 권한다면 다른 설명을 덧붙일 필요 없이 술을 잘 못 마신다 라고 말하면 된다. 물론 한 잔을 천천히 나눠 마시면서 다른 사람을 속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타인이 불쾌해할까봐 두려워서 펼치는 회피 전략일 뿐이다. 사회적 함정은 다음과 같은 일종의 현실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저는 밤에만 마셔요. 혼자서는 절대 안 마셔요. 매일 마시진 않아요. 원하는 만큼만 마셔요. 하지만 말은 이렇게 하면서 일주일에 3번씩 술자리를 가진다면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것이다. 당신이 알코올 중독자까지는 아닐지라도 이미 과음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매주 몇 잔의 술을 마시는지 정확한 횟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법 약물과 마찬가지로 음주는 시간이 흐를수록 마시는 양이 증가하고 습관이 된다는 점이 위험하다. 술을 처음 마셨을 때는 적은 양으로도 효과가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느낌을 얻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양을 마셔야 한다. 그러면 결국 중독에 이르러
문제가 시작된다. 이런 지경에 이를 때까지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함정이 있다. 술은 거짓 친구라는 점이다. 술은 불쾌한 감정을 조금도 없애지 못한다. 물론 순간적으로 잠재울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불쾌한 감정을 고착하는 역할을 한다.